네, 이번엔 경제 라이브입니다. 경제 현안에 대해서 깊지만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이신 광순회 복덕방 이광수 대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강도 대출 규제였던 62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네, 불장이라고 불렸던 서울 아파트값 참 마구 치솟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조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 거래도 뚝 끊겼고 가격도 뚝 떨어진 거죠? 일단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건 아니고요.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량은 확실히 줄고 있습니다. 네. 2025년 7월 기준으로 6월 기준으로 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만 2천 건이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7월 들어서서 규제 이후로 지금 제가 예측하는데 한 4천 건 미만으로 될 것 같아서 저희 아까 좀 준비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보니까 6월과 7월의 거래량은 확 떨어졌어요. 한 5분의 1 수준으로 내려간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가격 상승세는 둔화되고 있고 거래량이 줄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래도 신고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자체는 이렇게 6월과 7월 크게 떨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초고가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고가를 기록한 곳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단기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갑자기 막 시장이 규제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아파트가 막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부 아파트 현상이고 가격이 상승할 때도 똑같습니다. 상승할 때도 가격이 하락하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런 추세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입니다. 그러면 초고가 아파트가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추세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잠잠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627 대책이 일단 집값의 급등세를 진정시키는 데는 좀 효과가 있었다라는 판단이 그런 분석에 지금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 판단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2025년 상반기 들어서면서 서울의 특히 고가 아파트, 아까 말씀하신 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를 이끈 건 대출에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강남에 20억 원, 30억 원 아파트를 사는데 50%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 수요가 많아서 집값이 급등했고 그런 현상이 이제 파급되는 그런 어떤 그 분기점에 있었는데 네. 이런 정부의 대출 규제를 인해서 그런 수요가 이제 차단된 거죠. 그러면서 수요가 진정되고 그리고 거래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대출을 사실 근데 너무 막았기 때문에 또 다른 부작용들도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가령 청년이나 신혼부부,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이 좀 어려워졌다. 대출이 너무 막혀서 사실 초강도 대출 규제였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희가 물론 주택 수요를 줄이면서 사고 싶은 분들이 대출 받아서 사고 싶은데 나 왜 대출 안 해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신혼부부, 서민 분들이 사실 아파트는 제가 볼 때 초고가 아파트는 아니거든요. 이번 대출 규제가 6억 원까지는 대출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LTV 50%를 적용하면 12억 원 아파트는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12억 원 아파트를 사는데 서민이다, 청년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혼부부다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층이 다르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서울 아파트 값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걸로 전망을 하세요? 지금은 일단 진정세긴 한데. 일단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자산 시장에서 당연히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속도의 문제겠죠.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큰 폭으로 하락할 거냐 이게 중요한데 그 하락폭이나 속도를 결정하는 건 매도 물량입니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집을 내놓느냐. 근데 현재까지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추세를 지켜보는 거죠. 그런데 하반기로 갈수록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점차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근데 이게 큰 폭이라든지 단기에 걸쳐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시장은 그래도 많이 얼어붙은 것 같아요. 송파나, 그러니까 그동안 엄청 올랐던 그 급등세는 일단 가격은 호가도 내리고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점차 줄어들면서 아까 거래량도 줄어든 것처럼 시장 자체는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 분위기긴 한데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되면서 하락할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조해져요. 그러면서 호가를 낮추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을 점점 낮춰지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하반기부터 나타나겠죠. 그래 또 너무 틀어막기만 해서 또 공급 계획은 지금 좀 없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시 집값이 오른다고 하면 그때는 집값을 잡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분석도 그런 전망도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정부는 곧 부동산 추가 대책, 어떤 공급 대책도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기대 등으로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공급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단순히 수요 대책을 억제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공급 대책에서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장관을 임명되게 된다면 조만간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조만간 장관이 되면 조만간 준비해서 발표를 한다고 했어요. 공급 대책이 곧 나올 수 있겠네요. 뭐 말씀을 하셨으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좀 더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저 말은 굉장히 이상적인데 네. 그동안 못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저 양질의 주택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는가가 네. 뭐 어떤 혁신의 방향이 나올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켜볼 수도 있겠지만 좀 근원적인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공급 계획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양질의 주택을 실제적으로 좀 공급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리고 단기에 사실은 단기에. 공급을 증가시키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리고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 요충지에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연 공급을 할 수 있을까? 물론 뭐 할 수 있을지 방안은 네. 좀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조금 공급 대책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런 마련 대책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집을 어디에 더 지어서 공급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은데요. 김윤덕 장관 후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새로운 공급 부지를 새로 어디 물색을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네, 추가로도 확보하시겠다는 생각이신가요? 저는 일단 그 새로운 것을 물색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고요. 유의부지 공간을 활용하는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를 했지만 실제 주민 반대나 지자체의 어떤 이견 이런 게 상당히 복잡하게 꼬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척이 안 된 측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수도권의 어떤 공급이 이루어지려면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만드는데 저는 중요한. 네, 같은 질문이 나왔었네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게 사실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새로운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기도 하고 또 유휴지 얘기도 했었는데 이게 좀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에 앞서서 얘기한 내용 중에 하나가 도심 내 유휴부지랑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역세권 등 우수입지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이 이 유휴부지에 좀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때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이 대상지로 거론된 부지들 한번 보실까요? 서울 노원구에 뭐 태릉 CC 등이 있었고요. 마포구 서부면허 시험장, 뭐 마포구 상암 DMC, 뭐 과천 정부청사 일대, 뭐 서초구, 마포구, 용산구 사실 다 좋은 땅들이에요. 집이 지어질 경우에는 정말 알짜 땅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됐던 이유가 주민 반발이나 아니면 기관 이전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쉽지 않다고 저희가 현실을 좀 인지해야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급 정책뿐만 아니라 수요 정책에 같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장관 후보자께서도 수요가 단기적이라고 생각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수요를 충분히 이렇게 장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면,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나눌 수 있다면 사실 안정적인 수요 기반 아래서 공급이 일어나면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안정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장기 플랜을 갖고 공급 계획을 밝혀야 된다 이 말씀. 그렇죠. 뿐만 아니라 수요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수요 정책이라면 어떤 얘기를 말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대출 정책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수요가 안심해서 내가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 그다음에 투자와 투기 수요를 문턱을 높여야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쏠리지 않게. 지금 우리나라 서울을 중심해서 가장 큰 수요의 문제는 일시적으로 갑자기 수요가 폭증해요. 네. 올해도 보면 3월하고 6월에 갑자기 1만 명 이상이 집을 막 삽니다. 근데 대부분 내 집이 필요해서 사는 것보다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르면 또 못 사요. 지금 너무 집값이 비싼데 계속 오를 것 같다고 하니까 투자 사실 또 사는 수요예요. 거잖아요. 그래서 40% 50%가 네. 투자 수요인데 이 투자 수요를 어떻게 줄이느냐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네. 수요 정책과 공급 정책이. 어려운 얘기네요. 재개발, 재건축도 활성화하겠다고는 했는데 사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게 재건축 사업에 사실 가장 걸림돌로 꼽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것도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싶기도 한데 같은 맥락일까요, 그러면? 이거 되게 어려운 시장과?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택 공급을 해서 신규 공급을 일으켜서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목적이면 재건축 재개발은 사실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집값이 오릅니다. 너무 당연하게.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켜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낮추겠다? 그거는 약간 이제는 충돌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서울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지어야 될 땅이 없으니까 더 늘려서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재개발, 재건축을 더 많이 하게 그런다고 만든다? 해서 집값이 네. 하락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지금 아까도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재건축 단지는 집값이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뭐냐면 재건축 한다니까 쉽게 말해서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 인식을 해야 돼요. 네.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재건축을 해서 집값이 안정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경기도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데가 과천시인데요. 네. 그 이유는 재건축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노후주택을 주거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선하는 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집값이 안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하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통해서 이거 없애주면 재건축이 활성화돼서 집값이 안정된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이 다른 거로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지점을 지적한 거예요. 뭐냐면 이제 후보자께서도 재건축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하고는 사실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해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궁금하긴 한데 그러면 내 집 마련을 계획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집값이 오를 것 같으면 더 오를 것 같아서 빨리 사야 되겠다는 마음이 좀 들고 또 떨어지면 더 떨어질 거 사고 나면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이 되거든요. 그럼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거나 계획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언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인데 하나는 나에 맞는 그 아파트 가격과 적정한 대출을 이용해서 살 수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고려해 보시고 그리고 시장을 보신다면 가격이 하락할 때 내 집 마련해야 된다. 하락할 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고 가격이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맞아요. 항상 오를 때만 집을 사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의 집값이 계속 오른 것 같지만 중간에도 계속 하락하는 지점도 나오고 변화 지점이 나오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변화를 잘 보시면서 어떤 자산 가격도 계속 오르는 자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의 시기를 내 집 마련하는 좋은 시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엔 전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전세. 내 집은 아니더라도 전세 계획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전세값이 좀 불안하거든요. 지금 일부 지역은 떨어진 곳도 있긴 해요. 근데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전세값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실 이번에 대출 규제 여파라는 분석도 있는 상황인데 전세값은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전세 가격은 부동산을 사용 가치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투자 네. 가치가 아니고 물가 상승률 받고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기준은 뭐냐면 물가 상승률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냐는 거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올해 들어서는 물가 상승률보다 전세 가격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뭐 일부 지역은 하락하는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조바심 낼 필요 없다. 수많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데 네. 사실 그럴 필요 없다고 전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전세 대출 얘기를 하셨는데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면 전세 가격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하락할 가능성도 전 있어 보여요. 전세 가격이 더 하락할 거로 보시는 거군요. 대출 규제가 규제가 있어요. 이어지면 전세 대출 규제. 근데 네. 지금 전세 대출 규제가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면서 너무 조급해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반전세 월세화도 지금 좀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전세. 사실 그러기 때문에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 전 긍정적인데 두 네. 가지 관점이에요. 언제 사느냐. 아.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은 사고 싶은데 못 사요. 너무 비싸서요. 네. 평균적으로.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중위소득의 100가구 중에서 살 수 있는 아파트의 양이 100채 중에서 6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어도 못 사요. 그래서 대출을 엄청 일으켜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산다면 시간을 좀 기다려봐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정부라든지 아니면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네. 양질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면 분양가가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청약을 이제 하신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기다려볼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아, 청약은 괜찮을까요? 청약은 분양가가 싸게 나올 수 있으니까. 네. 네. 청약은 분양가가 싸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해주시면.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일단 3개 신도시가 나오면 네. 국가에서 정부가 공급하는 거니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시장 가격 대비해서 분양가가 낮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그동안도 계속 그래왔고. 네. 그래서 청약이 되면 그걸 내 집 마련에 좋은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각자 자기 상황을 잘 점검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하는 그런 기준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곧 새 공급 대책이 나오면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